동무, 저쪽에서 남조선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구만요. 철호는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지하 50m,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8년째 삽을 들고 있던 25살 청년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옆에 있던 선임 광수가 급히 무전기 볼륨을 낮췄습니다. 두 사람은 땅굴 막장 구석에 웅크린 채 서로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숨을 죽였습니다. 헬멧에 달린 조명이 꺼진 지 오래였습니다. 배터리를 아끼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전기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분명 조선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철호가 평생 들어온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부드럽고 가벼웠습니다. 누군가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북한에서 웃음소리란 것은 대개 정해진 상황에서만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 말씀에 감격해서 당의 방침이 옳아서 동무들과 함께 노동의 기쁨을 나누어서 철호는 그런 웃음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무전기 속 웃음은 달랐습니다. 그냥 웃고 싶어서 웃는 소리였습니다. 이유 없이 행복해서 터져나오는 소리였습니다. 철호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광수가 재빨리 무전기 주파수를 돌렸습니다. 원래 주파수로 돌아오자 익숙한 잡음과 함께 부대 교신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삽을 들었습니다. 철호가 배치된 곳은 강원도 깊은 산속,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단굴 굴착 부대였습니다. 이곳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가족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편지도 검열을 거쳐야 했고 면회도 1년에 2번뿐이었습니다. 부대원들은 이 땅굴이 어디로 향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남쪽이라는 것만 알았습니다. 언젠가 통일의 그날 이 땅굴을 통해 인민군이 쏟아져 나갈 것이라고 정치장교는 매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철호에게 통일이란 단어는 너무 멀고 추상적인 것이었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 배식 때 옥수수죽이 나올지 강냉이밥이 나올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삽 한 자루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는 팔뚝 걱정이 더 컸습니다. 젖은 군복이 마르지 않아 피부가 짓무르는 게 더 급했습니다. 땅굴 안공기는 늘 축축하고 무거웠습니다. 환기시설이라고 해봐야 수동 펌프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안반을 뚫다가 지하수가 터지면 허리까지 물이 차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인력으로 물을 퍼내야 했습니다. 펌프가 고장나면 바가지로 퍼냈습니다. 바가지가 모자라면 헬멧으로 퍼냈습니다. 철호는 17살에 군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자원이라고는 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탄광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어머니와 여동생을 먹여 살릴 방법이 군대뿐이었습니다. 군에 가면 적어도 본인은 굶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가족에게 보내는 배급도 조금은 나아진다고 했습니다. 입대 첫날 신병 교육을 담당한 하사관이 철호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키가 작고 몸이 야위었군. 탄광촌 출신이라고? 그래, 땅굴 부대로 가면 딱이겠다. 그게 철호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 순간이었습니다. 땅굴 부대 배치는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당과 수령님을 위해 가장 은밀하고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라고 했습니다. 철호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으려고 했습니다. 현실은 달랐습니다. 하루 16시간 노동은 기본이었습니다. 안반을 깨는 차감기 소음에 청력이 나빠졌습니다. 분진을 마시다 보니 기침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하나둘 쓰러져 갔습니다. 어떤 이는 낙반 사고로, 어떤 이는 병으로, 어떤 이는 그냥 어느 날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동료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 게 규칙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철호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무전기에서 들린 그 웃음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떠도 들렸습니다. 대체 저쪽 사람들은 왜 그렇게 웃을 수 있는 걸까? 무엇이 그렇게 좋아서 저런 소리를 내는 걸까? 며칠 뒤 광수가 철호를 땅굴 깊숙한 곳으로 불렀습니다. 그곳에는 사람 하나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굴이 파여 있었습니다. 광수가 몇 년에 걸쳐 혼자 판 굴이었습니다. 광수는 아무 말 없이 낡은 라디오 하나를 꺼냈습니다.
철호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물건이 발각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둘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 것은 물론이고 3대가 연좌제로 처벌받았습니다. 광수의 부모님도, 동생들도, 조카들까지도. 하지만 광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이렇게 살다 죽으나 저기서 죽으나 마찬가지야. 근데 죽기 전에 진짜 세상이 어떤지는 알고 죽고 싶어. 철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리로는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그날들은 웃음소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광수가 라디오 스위치를 켰습니다. 처음에는 잡음 뿐이었습니다. 광수가 조심스럽게 주파수를 맞추자 어디선가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철호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음악이었습니다. 빠르고 경쾌했습니다. 사람들이 노래를 따라 부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러더니 진행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 곡은 청취자 여러분의 요청이 가장 많았던 노래입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 철호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한참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이곳에서 따뜻한 말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명령과 복종만 있었습니다. 질책과 자비판만 있었습니다. 그날 밤 철호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저쪽은 정말 우리가 배운 것처럼 고통받는 곳일까? 미제의 식민지에서 신음하는 동포들일까? 그렇다면 왜 저 사람들은 웃고 있는 걸까? 왜 따뜻한 말 한마디를 권하는 걸까? 그 질문은 철호의 머릿속에 박힌 작은 가시 같았습니다. 뽑아내려 해도 뽑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철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가시가 결국 자신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가시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얼어붙은 강 위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철호가 처음 삽을 든 날은 1997년 겨울이었습니다. 17살 소년의 손은 일주일 만에 물집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물집이 터지고 굳은 살이 박힐 때쯤 철호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아픔을 느낄 시간조차 사치라는 것을. 함경북도 무산군 탄광촌에서 태어난 철호의 어린 시절은 검은 먼지와 함께했습니다. 아버지는 광부였습니다. 새벽에 탄광으로 들어가서 해가 진 뒤에야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온통 검댕이로 뒤덮여 눈만 하얗게 빛났습니다. 어린 철호는 그 눈이 무서웠습니다. 지쳐서 반쯤 감긴 눈,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눈. 아버지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탄광에서 석탄을 캐고 돌아오면 기력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녁밥을 먹고 나면 바로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철호가 아버지와 나눈 대화는 평생을 합쳐도 몇 시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있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1994년 가을, 철호가 14살 되던 해에 탄광에서 갱도 붕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32명이 매몰되었습니다. 아버지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사고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탄광 입구로 달려갔습니다. 철호도 뒤따라갔습니다. 수십 명의 가족들이 탄광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울고 있었고 남자들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구조 작업은 사흘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시신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당에서 보낸 간부가 와서 짧은 연설을 했습니다. 혁명을 위해 희생한 영웅적 노동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유가족들에게는 표창장이 수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표창장으로는 배를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해 겨울부터 철호의 가족은 굶주리기 시작했습니다. 배급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탄광에서 일할 때는 그나마 광부 특별 배급이라도 있었습니다. 그것마저 끊기자 어머니는 장마당에 나가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장사라고 해봤자 집에 있던 물건들을 하나씩 내다 파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버지의 옷, 이불, 그릇, 팔 것이 떨어지자 어머니는 산에 가서 나무를 캐왔습니다. 그것마저 바닥나면 나무 껍질을 벗겨와 죽을 끓였습니다. 철호의 여동생 은주는 그때 11살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평 한마디,
없이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나물 캐러 산에 가고 물을 길어오고 장마당에 나가 좌판을 지켰습니다. 철호는 그런 동생이 안쓰러웠습니다.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린 그 시절 마을에서는 매일같이 사람들이 쓰러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노인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철호네 옆집에 살던 5살 배기 아이도 어느 날 아침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는 미쳐버렸습니다. 길거리에서 아이 이름을 부르며 돌아다녔습니다. 며칠 뒤 그 여자도 사라졌습니다. 철호는 가족을 지켜야 했습니다. 17살이 되던 해, 철호는 결심했습니다. 군대에 가면 적어도 본인은 굶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군인 가족에게는 약간의 배급, 혜택도 있다고 했습니다. 철호는 입대에 원서를 썼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철호의 손을 잡고 한참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인 어머니의 얼굴이 철호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35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머니는 이미 할머니처럼 늙어 있었습니다. 입대하는 날 아침, 여동생 은주가 철호의 품에 무언가를 밀어 넣었습니다. 손수건이었습니다. 은주가 직접 술을 놓은 것이었습니다. 서툰 솜씨로 철호의 이름, 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빠, 꼭 살아서 돌아와. 은주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철호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걱정 마라. 금방 면회 올 테니까.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신병훈련소에서 2달을 보낸 뒤 철호는 강원도 깊은 산소, 단굴 부대로 배치되었습니다. 부대로 가는 트럭 안에서 철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길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길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비포장 흙길을 달렸습니다. 트럭이 멈춘 곳은 산 중턱에 있는 작은 막사였습니다.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무와 바위뿐이었습니다. 철호는 이곳이 세상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끝은 땅 아래에 있었습니다. 처음 땅굴에 들어간 날, 철호는 숨이 막히는 줄 알았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수십 미터를 내려가자 칠흑 같은 어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헬멧에 달린 조명만이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공기는 축축하고 무거웠습니다. 벽에서는 물이 스며 나왔습니다. 바닥은 질퍽한 진흙이었습니다. 이곳에서 8년을 보내게 될 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땅굴 부대의 생활은 단순했습니다. 새벽 5시에 기상, 아침 점호, 식사, 그리고 굴착 작업, 점심 식사 후 다시 굴착 작업, 저녁 식사 후 정치학습, 밤 10시 취침, 매일 같은 일과가 반복되었습니다. 굴착 작업은 고되었습니다. 차감기로 안반을 깨고 삽으로 돌을 퍼내고 수레에 실어 밖으로 옮겼습니다. 차감기 진동에 손이 저렸습니다. 분진을 마시다 보니 목이 늘 칼칼했습니다. 동료들 중에는 진폐증에 걸려 피를 토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부대 안에서는 항상 감시에 눈이 번뜩였습니다. 보위부 요원이 부대 안에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위부 요원인지는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병사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요원 앞에서는 말 조심해야 한다고, 사소한 불평도 보고된다고. 철호는 입을 다물고 산만 들었습니다.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생각하면 안 되었.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광수를 만났습니다. 광수는 철호보다 3살 위였습니다. 평안남도 출신으로 철호보다 2년 먼저 부대에 왔습니다. 처음에 광수는 특별할 것 없는 선임이었습니다. 과묵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다른 선임들처럼 후임을 괴롭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일만 묵묵히 했습니다. 철호가 광수를 다르게 보기 시작한 것은 3년 차 때였습니다. 어느 날 밤 철호는 잠이 오지 않아 막사 밖으로 나왔습니다. 달빛이 밝은 밤이었습니다. 산 너머로 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철호는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막사 뒤편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광수가 있었습니다. 손에 작은 손전등을 들고 무언가를 읽고 있었습니다. 철호가 다가가자 광수가 화들짝 놀라며 손에 든 것을 숨겼습니다. 순간 2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광수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발각되면 끝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철호는 그 눈을 보고 결정했습니다. 본 적 없다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철호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날 이후 광수는 철호를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힘든 작업을 대신해 주기도 했고 몰래 식량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철호는 그 이유를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난 뒤에야 광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무전기에서 남한 방송이 흘러나온 뒤 철호는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광수는 그런 철호를 지켜보다가 어느 날 밤 철호를 땅굴 깊은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비밀 공간을 보여주었습니다. 라디오를 처음 본 순간 철호의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철호의 입에서 그 말이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광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미친 거야. 근데 이미 미친 거. 아니면 여기서 어떻게 살아? 미치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어. 광수의 말에 철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남한 방송을 들었습니다. 음악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진행자가 청취자들의 사연을 읽어주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었는데 동료가 위로해줬다는 사연, 오랜만에 부모님을 찾아뵈었더니 많이 늙으셔서 마음이 아팠다는 사연,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했는데 거절당했다는 사연, 하나같이 사소했습니다. 북한에서라면 입 밖에 꺼내지도 못할 개인적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소한 이야기들이 철호의 가슴을 쿵쿵 두드렸습니다. 저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구나. 힘들면 힘들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좋으면 좋다고 말할 수 있구나. 철호는 그게 부러웠습니다. 그날 이후 철호와 광수는 틈만 나면 땅굴 깊은 곳에서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이 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려움보다 갈망이 커졌습니다. 바깥 세상에 대한 갈망, 자유에 대한 갈망,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갈망. 어느 날 방송에서 탈북민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북한을 탈출해서 남한에 정착한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족을 데려오고 싶다고, 북에 남은 가족들이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인터뷰가 끝난 뒤 한참 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광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철호야, 우리도 갈 수 있을까? 철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갈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동생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떠나면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걸까? 연좌제로 끌려가는 건 아닐까? 그 생각에 철호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광수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 어머니도 계셔.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어머니가 아직 평양에 계셔. 내가 떠나면 어머니가 어떻게 될지 생각하면 발이 떨어지지 않아. 두 사람은 그렇게 갈등했습니다. 가고 싶은 마음과 갈 수 없는 현실 사이에서, 자유에 대한 갈망과 가족에 대한 책임 사이에서. 그런데 말입니다. 운명은 그들에게 선택의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부대에 새로운 보위부 요원이 배치되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번에 온 요원은 특히 독하다고 했습니다. 벌써 다른 부대에서 여러 명을 잡아들였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광수가 철호에게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누군가 우리 뒤를 밟은 것 같아. 철호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광수의 말을 들은 순간 철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뒤를 밟았다는 것은 누군가가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밤마다 땅굴 깊은 곳에서 무엇을 하는지, 그 작은 라디오로 무엇을 듣는지 발각되면 끝이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가족까지 모두 잡혀갔습니다. 광수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느낌이 그렇다는 거야. 어젯밤 땅굴에서 올라오는데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어. 분명히 우리 뒤를 따라오고 있었어. 철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착각일 수도 있다고, 신경이 예민해져서 그런 거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광수의 눈빛을 보고 그 말을 삼켰습니다. 광수는 철호보다 이곳에서 2년을 더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감각을 믿어야 했습니다. 당분간 조심하자. 라디오도 한동안 멈추고
광수가 말했습니다. 철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이인 것처럼 굴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떨어져 앉았고 작업 중에도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철호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막사 바퀴 기척을 살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철호는 조금씩 긴장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광수의 착각이었을 수도 있다고, 너무 예민했던 거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주째 되던 날 아침, 정치장교가 전체 집합을 명령했습니다. 병사들이 연병장에 도열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정치장교 옆에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보위부 요원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손이 묶인 채 끌려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철호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광수였습니다. 광수의 얼굴은 피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입술이 터져 피가 흘렀습니다. 한쪽 눈은 부어서 거의 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열린 눈이 잠깐 철호를 향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 눈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도망쳐. 정치장교가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제국주의 방송을 청취한 반동분자가 발각되었다고 했습니다. 당과 수령에 대한 배신이며 인민에 대한 범죄라고 했습니다. 철저한 사상교육을 통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광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철호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금니를 깨물었습니다. 쓰러지면 안 되었습니다. 의심받으면 안 되었습니다. 자신도 끌려가면 가족까지 위험해졌습니다. 연설이 끝난 뒤 광수는 트럭에 실려 어디론가 끌려갔습니다. 철호는 그 트럭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먼지가 일었습니다. 광수의 모습이 먼지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철호는 막사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불 속에 웅크린 채 몸을 떨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되었습니다. 이불을 꽉 깨물고 울었습니다. 광수가 자신을 지목하지 않은 것이 고마웠습니다. 동시에 그게 죄스러웠습니다. 왜 나만 살아남았는가? 왜 나는 저기 끌려가지 않았는가? 그리고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광수가 고문을 버티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신의 이름을 말하면 어떻게 되는가? 언제 자신을 데리러 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철호는 불려가지 않았습니다. 광수가 끝까지 입을 다문 것이었습니다. 아니면 보위부가 아직 조사 중인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철호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불안 속에서 보냈습니다. 일주일 뒤 부대에 새로운 소문이 돌았습니다. 광수가 이송중에 탈출을 시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살되었다고 했습니다. 공식 발표는 없었습니다. 그저 소문으로 떠돌 뿐이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철호는 그 소문을 듣고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광수가 정말 탈출을 시도했을까? 아니면 그냥 처리된 것일까? 어느 쪽이든 광수는 이제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바깥 세상을 보여준 사람,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해준 사람, 끝까지 자신을 지켜준 사람. 철호는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나가야 한다. 광수처럼 끌려가서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땅굴 안에서 삽을 들다가 쓰러질 수도 없었습니다. 라디오에서 들었던 그 세상, 사람들이 웃고 울고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세상으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이었습니다. 철호가 탈북하면 가족은 연좌제로 끌려갔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 평생을 보내야 했습니다. 아무리 자유가 좋아도, 아무리 살고 싶어도 가족을 그렇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철호는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가족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탈북한다는 것을 알려주면 가족도 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딘가로 숨거나 먼 친척 집으로 피신하거나 아니면 함께 탈북을 시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가족에게 연락한다는 것 자체가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철호는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땅굴 부대 병사들의 면회는 1년에 2번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마침 다음 달에 면회 기간이 있었습니다.
철호는 초조하게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면회 날이 왔습니다. 철호는 함경북도 무산군에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밟는 고향 땅이었습니다. 5년 만이었습니다. 마을은 더 쇠락해 있었습니다. 집들은 더 낡았고 거리에는 야윈 사람들이 힘없이 걸어 다녔습니다. 철호네 집 앞에 섰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뒤에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5년 사이에 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반백이 되었습니다. 등이 굽었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40도 되지 않았는데 어머니는 노인처럼 보였습니다. 철호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철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의 몸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뼈밖에 남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은주가 있었습니다. 여동생은 21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의 얼굴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삶에 찌든 눈이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눈이었습니다. 오빠. 은주가 철호를 부르며 달려왔습니다. 철호는 동생을 안아주었습니다. 은주의 어깨가 너무 앙상했습니다. 점심을 먹었습니다. 옥수수죽과 김치가 전부였습니다. 철호는 부대에서 몰래 가져온 식량을 꺼냈습니다. 압축, 건빵 몇 개와 고구마 말린 것. 어머니와 은주는 그것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드세요. 철호는 자신은 배가 부르다며 가족에게만 먹게 했습니다. 어머니와 은주가 조심스럽게 건빵을 씹는 모습을 보며 철호는 속으로 울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잠들고 나서 철호는 은주를 밖으로 불렀습니다. 마당에 나오자 하늘에 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철호는 한참 동안 그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땅굴 안에서는 볼 수 없는 하늘이었습니다. 8년 만에 제대로 본 밤하늘이었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야? 은주가 물었습니다. 철호는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의 품에 손수건을 밀어 넣던 그 아이가 이제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철호는 입을 열었습니다. 은주야,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어머니한테도. 은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야? 무서워. 철호는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 여기서 떠날 거야. 은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떠나다니 어디로? 철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생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은주는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었습니다. 한창 뒤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빠, 그러면 어떡해? 우리 어떡해? 그래서 하는 말이야. 내가 떠나면 사람들이 올 거야. 너희를 찾을 거야. 그러니까 미리 대비해야 해. 철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데리고 먼 친척 집으로 가라고. 무산군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라고. 그리고 철호와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되었다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라고.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 가지마. 제발 가지마. 은주야, 어머니 돌아가셔. 오빠 없으면 어머니 못 버텨. 철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흔들리면 안 되었습니다. 내가 여기 남아도 달라지는 거 없어. 나도 언젠가 저기서 죽어. 땅굴 안에서 쓰러지든 끌려가서 죽든 그러면 어머니는 아버지 이어서 아들까지 잃는 거야. 차라리 내가 살아서 저쪽에 가면 언젠가 너희를 데려갈 수 있어. 은주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말 데리러 올 거야. 약속해. 그날 밤 철호는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10년 전 어머니 부고를 듣고 올랐던 그 옥상이었습니다. 그때는 불빛이 아무 의미 없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에 사람들의 삶이 있었습니다.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었습니다. 철호도 그 불빛 중 하나였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였습니다. 두 남매는 나란히 서서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은주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셨어. 철호는 분명히 잘 살고 있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철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한테 효도 못했어. 아니야. 오빠가 떠났을 때 어머니 얼굴 봤어.
슬퍼하시면서도 안심하시는 것 같았어. 적어도 아들은 자유롭게 살 수 있겠다고. 철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던 그 밤의 별이 생각났습니다. 광수가 라디오를 틀어주던 밤이 생각났습니다. 정순이 십자가를 쥐어주던 순간이 생각났습니다. 철호는 중얼거렸습니다. 광수 형, 고마워요. 정순 누님, 고마워요. 그리고 어머니, 죄송하고 사랑해요. 은주가 철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철호는 동생을 끌어안았습니다. 약속할게. 꼭 데리러 올게. 조금만 기다려. 그날 밤 철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방에서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픈 기침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병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하면 막을 것이 뻔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보냈느니 차라리 함께 죽겠다고 할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호는 집을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대문 앞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몸 조심해라. 밥 잘 챙겨 먹고. 예, 어머니. 철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발걸음을 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돌아서서 걸어가는데 뒤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면회 때 또 보자. 철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만 흔들었습니다. 그게 어머니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부대로 돌아온 철호는 탈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광수가 남긴 비밀 공간에는 라디오 말고도 다른 것들이 있었습니다. 중국 돈 몇 장, 중국어로 된 지도, 그리고 브로커 연락처가 적힌 작은 쪽지. 광수가 언젠가를 대비해 모아둔 것들이었습니다. 광수는 탈북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철호는 그것들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두만강이 얼어붙는 계절이었습니다. 겨울에 강을 건너는 것이 가장 안전했습니다. 배가 필요 없었습니다. 얼음 위로 걸어서 건널 수 있었습니다. 물론 경비가 강화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2월의 어느 날 밤, 철호는 부대를 빠져나왔습니다. 보초 교대 시간을 노렸습니다. 단굴 부대에서 8년을 보내며 익힌 감각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법, 소리 없이 이동하는 법. 철호는 산을 넘고 들을 지나 두만강을 향해 걸었습니다. 영하 20도의 밤이었습니다. 바람이 살을 에웠습니다. 철호는 입고 나온 옷이 전부였습니다. 군복 위에 속옷 하나를 껴입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손과 발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죽는 것은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뒤에서 쫓아오는 것들 때문이었습니다. 사흘을 걸었습니다. 낮에는 숨고 밤에만 움직였습니다. 먹을 것은 부대에서 빼돌린 건빵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물은 눈을 녹여 마셨습니다. 잠은 나무 아래 웅크린 채로 잤습니다. 조금만 자고 다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오래 자면 얼어 죽을 수 있었습니다. 나흘째 밤, 드디어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강폭이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강 위의 얼음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철호는 강둑에 웅크려 앉아 상황을 살폈습니다. 강 양쪽에 경비 초소가 있었습니다. 불빛이 보였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병들이 순찰을 도는 것이 보였습니다. 철호는 순찰 패턴을 파악했습니다. 경비병들이 지나간 뒤 다음 순찰까지 약 20분, 그 사이에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강폭이 약 200m, 얼음 위를 달리면 5분 안에 건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뛰면 소리가 났습니다. 조심스럽게 걸어야 했습니다. 철호는 순찰병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움직였습니다. 얼음 위에 첫 발을 디딘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얼음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철호는 숨을 죽이고 한 발 한 발 내디뎠습니다. 발밑에 얼음이 단단한지 확인하며 걸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강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불빛이 비쳤습니다. 거기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철호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철호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본능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멈추면 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잡히면 광수처럼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광수보다 더 끔찍한 일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탈북 미수범은 반역자였습니다.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철호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얼음 위를 달렸습니다.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넘어질 뻔했지만 중심을 잡고 다시 뛰었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이었습니다. 멈춰. 쏜다. 철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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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이 얼음을 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호 옆으로 얼음이 깨지며 물이 튀었습니다. 차가운 물방울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철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뛰었습니다. 강 건너편이 보였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불과 50m 앞이었습니다. 30m, 20m. 다시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철호의 왼쪽 어깨에 불이 붙는 것 같았습니다. 뜨거운 통증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총알이 스친 것이었습니다. 팔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0m, 5m. 철호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뛰었습니다. 그리고 강둑 위로 몸을 던졌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철호는 눈 위에 엎어진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깨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눈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총소리는 멈췄습니다. 중국 땅에서는 함부로 쏠 수 없었습니다. 국경 분쟁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철호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깨가 아팠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관통상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스친 상처였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땅이라고 안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공안에 잡히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었습니다. 탈북민은 불법 입국자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탈북민을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철호는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강둑을 벗어나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무 사이를 헤치며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광수가 남긴 지도가 있었지만 어둠 속에서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강에서 멀리 떨어지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졌습니다. 철호는 큰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지도를 꺼냈습니다. 광수가 표시해 둔 곳이 있었습니다. 강에서 북쪽으로 약 10km 떨어진 마을. 그곳에 조선족이 사는 집이 있다고 했습니다. 탈북민을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철호는 그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어깨의 상처에서 계속 피가 났습니다. 철호는 속옷을 찢어 상처를 동염했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피는 곧 멈췄습니다. 하지만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감염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낮에는 숨고 밤에만 움직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몸 상태가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철호는 위험을 무릅쓰고 낮에도 걸었습니다. 사람이 보이면 숨고 안전해 보이면 다시 걸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마을이 보였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집이 20채 정도 있었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굴뚝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철호는 마을 외곽에서 멈췄습니다. 어느 집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함부로 들어갔다가 신고당하면 끝이었습니다. 지도를 다시 봤습니다. 광수가 작은 글씨로 적어둔 것이 있었습니다. 마을 서쪽 끝. 파란 대문, 김씨. 철호는 마을 서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집들 사이를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그리고 파란 대문을 찾았습니다. 철호는 대문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광수가 남긴 정보가 오래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더 이상 여기 살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마음이 바뀌어 신고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철호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뒤에 문이 열렸습니다. 5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조선족 특유의 억양이 섞인 말투로 물었습니다. 누구요? 철호는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사흘 동안 제대로 물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여자가 철호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찢어진 옷, 피 묻은 어깨, 헝클어진 머리, 야윈 얼굴. 여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어서 들어와요. 여자가 재빨리 철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대문이 닫혔습니다. 집 안은 따뜻했습니다. 아궁이에 불이 지펴져 있었습니다.
철호는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의 기력이 빠져나갔습니다. 여자가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철호는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생전 처음 마시는 것처럼 달았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강원도요. 단굴 부대에서. 철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처를 살폈습니다. 총 맞았네. 운이 좋았어요. 조금만 더 들어갔으면 뼈가 상했을 거야. 여자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소독약을 바르고 깨끗한 천으로 감았습니다. 철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소독약이 스며들 때 어깨가 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쉬어야 해요. 지금 상태로는 움직이면 안 돼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철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빨리 가야 합니다. 뒤에서 쫓아올 겁니다. 여기까지는 안 와요. 마을 사람들이 입 다물 줄 아니까. 며칠만 쉬어요. 철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이 감겼습니다.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정신을 차리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눈을 떴을 때 방 안에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낮이었습니다. 철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몸이 비틀거렸습니다. 정신 들었어요. 여자가 밥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쌀밥이었습니다. 흰 쌀밥. 철호는 그것을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명절에도 먹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많이 먹어요. 기력을 회복해야지. 철호는 밥을 먹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우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배불리 먹어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아무 말 없이 철호가 먹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여자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사흘 쉬었다가 브로커를 만나러 가요. 내가 연결해 줄게요. 브로커요. 남조선까지 데려다주는 사람이요. 돈이 좀 드는데 있어요. 철호는 광수가 남긴 중국 돈을 꺼냈습니다. 여자가 그것을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하지만 일단 만나봐요.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철호의 상처는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열도 내렸습니다. 기력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여자는 김정순이라고 했습니다. 조선족으로 20년 전에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민이었습니다. 그 뒤로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돕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철호가 물었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탈북민을 도우면 중국 법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도움받아서 살아남았으니까. 그때 도와준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살아남으면 다음 사람을 도우라고. 그래야 이 길이 끊기지 않는다고. 철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밤, 브로커가 왔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눈이 날카로웠습니다. 철호를 위아래로 보더니 물었습니다. 군인이었어. 예. 단굴 부대라고 했지. 몸은 튼튼하겠네. 브로커가 정순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철호에게 말했습니다. 남조선까지 가는 길은 두 가지야. 하나는 몽골을 거쳐서 가는 거고, 하나는 동남아를 거쳐서 가는 거야. 몽골 루트가 빠르지만 더 위험해. 동남아 루트는 오래 걸리지만 그나마 안전하지. 얼마나 걸립니까? 동남아 루트로 가면 최소 석 달. 운 나쁘면 반년도 걸려. 석 달. 철호는 그 시간 동안 가족이 어떻게 될지 생각했습니다. 은주가 어머니를 데리고 무사히 숨었을까? 아니면 이미 보위부에 끌려갔을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돈은 얼마나 필요합니까? 브로커가 숫자를 말했습니다. 철호가 가진 돈의 3배였습니다.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을 해서 갚든가, 아니면 여기서 숨어 살든가. 철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순이 끼어들었습니다. 선불로 이 사람이 가진 것 다 주고 나머지는 남조선 도착해서 갚는 걸로 해줘요. 내가 보증할게요. 브로커가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정순 누님이 보증하신다면야. 브로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뒤 철호는 정순의 집을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 정순이 철호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줬습니다.
작은 십자가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이게 당신을 지켜줄 거야. 철호는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북한에서는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마음은 알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철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브로커의 안내를 받아 중국 내륙을 가로질렀습니다.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때로는 걸었습니다. 여러 명의 탈북민이 함께였습니다. 서로 이름도 묻지 않았습니다. 알면 위험했습니다. 라오스 국경을 넘을 때가 가장 위험했습니다. 밀림을 뚫고 걸어야 했습니다. 며칠 동안 정글 속을 헤맸습니다. 모기에 물려 온몸이 부어올랐습니다. 물이 떨어져 빗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함께 가던 사람 중 한 명이 열병에 걸렸습니다. 브로커는 그 사람을 두고 가자고 했습니다. 철호는 반대했습니다. 여기 두고 가면 죽습니다. 데려가면 우리도 다 죽어. 느려지면 잡혀. 철호는 아픈 사람을 업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하지만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광수가 자신을 지켜준 것처럼, 정순이 자신을 도와준 것처럼 자신도 누군가를 지켜야 했습니다. 기적적으로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라오스를 지나 태국 국경에 도착했을 때 철호는 쓰러지듯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2달이 걸렸습니다. 몸무게가 10kg 넘게 빠졌습니다. 얼굴은 뼈만 남았습니다. 태국에서 한국 대사관을 찾아갔습니다. 대사관 앞에 섰을 때 철호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철호는 그 깃발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온 건가? 정말 여기까지 온 건가? 대사관 문이 열렸습니다. 직원이 나왔습니다. 탈북민이신가요? 철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들어오세요.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철호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목 놓아 울었습니다. 8년 동안 땅굴 속에서 삽을 들었습니다. 광수를 잃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을 두고 왔습니다. 총에 맞았습니다. 정글을 헤맸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철호의 어깨를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하지만 철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북에 남은 가족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은주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사한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철호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땅을 처음 밟은 날, 철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인천공항이었습니다. 유리 천장 너머로 파란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철호는 그 하늘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8년 동안 땅굴 속에서 본 것은 흙천장뿐이었습니다. 하늘을 본다는 것이 이렇게 감격스러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공항에는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양복을 입은 사람, 청바지를 입은 사람,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 모두 바쁘게 걸어 다녔습니다. 누구 하나 철호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감시하는 눈이 없었습니다. 따라붙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철호는 하나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있는 탈북민 정착 교육 시설이었습니다. 이곳에서 3개월 동안 남한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원에 도착한 첫날 밤, 철호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가 너무 푹신했습니다. 이불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방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북한군 막사에서는 옆 사람의 숨소리, 기침 소리, 뒤척이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조용하면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철호는 침대에서 내려와 바닥에 누웠습니다. 딱딱한 바닥이 오히려 편했습니다. 그제야 눈이 감겼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생활은 신기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밥이 몇 끼 나왔습니다. 흰 쌀밥이었습니다. 반찬도 여러 가지였습니다. 고기도 나왔습니다. 철호는 처음에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인가? 꿈이 아닌가? 밥을 먹으면서도 불안했습니다. 내일은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교육 시간에 강사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배고픔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철호는 그 말을 듣고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없다니. 고난의 행군 시절, 마을에서 매일같이 사람들이 쓰러져 갔습니다.
그게 당연한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굶어 죽지 않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라니. 하나원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가족 생각이었습니다. 밤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어머니의 모습, 반백이 된 머리카락, 구분 등 깊게 패인 주름. 다음 면회 때 또 보자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은주도 생각났습니다. 오빠, 꼭 데리러 와. 그렇게 말하던 동생의 눈물 젖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철호는 하나원 상담사에게 물었습니다. 북에 있는 가족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까? 상담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직접 연락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브로커를 통해 안부를 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험하고 돈이 많이 들지만요. 철호는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연락해야 했습니다. 가족이 무사한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하나원 교육이 끝나고 철호는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정부에서 임대 아파트를 지원받았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철호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혼자 쓰는 방이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북한에서는 한 방에 여러 식구가 살았습니다. 군대에서는 수십 명이 한 막사에서 잤습니다. 하지만 자유는 외로웠습니다. 라디오에서 들었던 그 세상,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그 세상이 막상 눈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호는 그 속에 끼지 못했습니다. 말투가 달랐습니다. 아는 것이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아듣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처음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편의점이었습니다. 점장이 계산대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코드를 찍고 금액을 확인하고 거스름 돈을 주는 것. 간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철호는 계속 실수를 했습니다. 손님이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철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얼어붙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카드라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손님이 짜증을 냈습니다. 아니 뭘 그렇게 굼떠요. 카드 긁으면 되잖아요. 철호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점장이 와서 대신 처리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철호는 아파트에 돌아와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왔을까? 이렇게 무능한 주제에 왜 자유가 좋다고 왔을까? 북에서는 적어도 일은 할 줄 알았습니다. 삽을 들고 땅을 파는 것, 그건 잘했습니다. 여기서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때 광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미친 거야. 근데 이미 미친 거. 아니면 여기서 어떻게 살아? 철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포기하면 안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포기하면 광수에게 미안했습니다. 정순에게 미안했습니다. 무엇보다 북의 남은 가족에게 미안했습니다.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려면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철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공사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몸 쓰는 일은 자신 있었습니다. 8년 동안 땅굴을 판 사람이었습니다. 삽질이라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습니다. 공사장 인부들은 철호를 신기하게 봤습니다. 야, 너 진짜 일 잘한다. 어디서 왔어? 철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탈북민이라고 하면 이상하게 볼까 봐 두려웠습니다. 차별받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현장 소장이 철호를 불렀습니다. 철호 씨, 북에서 왔지? 철호는 놀라서 소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말투 들으면 알아. 나도 함경도 출신이야. 70년대에 월남한 시향민이지. 소장은 철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생 많았어. 앞으로 힘들면 말해.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줄게. 철호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같은 고향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철호는 돈을 모았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한 돈, 정부 지원금,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 그 돈으로 브로커에게 연락했습니다. 북에 있는 가족의 안부를 확인해 달라고.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밤 전화가 왔습니다. 소식 확인했습니다. 철호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작년 겨울에 병으로. 철호는 수화기를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다음 면회 때 또 보자. 그 말이 머릿속에서 메아리쳤습니다. 동생은 살아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다고 합니다. 연좌제는 면한 것 같습니다. 은주가 살아있다는 말에 철호는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아들 얼굴 한 번 못 보고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손 한 번 잡아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철호는 아파트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철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생각만 났습니다. 탄광에서 아버지를 잃고 혼자 자식들을 키운 어머니, 고난의 행군 시절, 나무 껍질로 죽을 끓여 먹이던 어머니, 등이 굽도록 장마당에 나가 장사하던 어머니. 그 어머니가 아들 얼굴도 못 보고 떠났습니다. 철호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불효자입니다. 죄송합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던 그 밤에도 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살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지금은 살아남은 것이 죄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철호는 일어섰습니다. 은주가 있었습니다. 동생이 아직 북에 살아 있었습니다.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두만강을 건너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땅굴 속에서 삽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철호는 결심했습니다. 살아남은 자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광수가 자신을 지켜준 것처럼, 정순이 자신을 도와준 것처럼 자신도 누군가를 도와야겠다고. 철호는 탈북민 지원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원봉사였습니다. 새로 온 탈북민들에게 남한 생활을 알려주는 일이었습니다. 은행 이용법, 대중교통 타는 법, 휴대폰 사용법. 철호가 처음에 헤맸던 것들을 알려주었습니다. 탈북민들이 철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형님도 북에서 오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 사시네요. 철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아무것도 못했어. 카드가 뭔지도 몰랐어. 근데 사람은 적응해.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져. 그 말을 하면서 철호는 생각했습니다. 광수가 살아있었다면, 이 말을 함께 했을 텐데, 정순 누님이 여기 있었다면 함께 웃었을 텐데. 10년이 흘렀습니다. 철호는 35살이 되었습니다. 탈북민 지원단체의 정식 직원이 되었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아내도 탈북민이었습니다. 함경북도 출신으로 철호보다 2년 늦게 남한에 왔습니다. 아이도 낳았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광수라고 지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왜 광수야? 철호는 대답했습니다. 은인 이름이야. 나한테 자유가 뭔지 알려준 사람. 아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철호는 단체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빠,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은주였습니다. 은주가 탈북에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10년 만이었습니다. 은주야, 은주야. 철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오빠, 살아있었어. 정말 살아있었어. 은주도 울고 있었습니다. 기다렸어. 오빠가 데리러 온다고 했잖아. 그 말 믿고 기다렸어. 철호는 은주를 만나러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동생이었습니다. 31살이 된 은주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고생한 흔적이 얼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오빠 품에 손수건을 밀어 넣던 그 아이의 눈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철호는 동생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늦어서 미안해. 은주가 철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니야. 오빠가 먼저 와서 길을 닦아놨잖아. 그래서 내가 올 수 있었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철호는 은주를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주야, 여기가 우리 집이야. 은주가 아파트를 둘러보았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깨끗하고 따뜻했습니다. 예뻐. 정말 예쁜 집이야. 은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들 광수가 은주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모 안녕하세요. 은주가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었습니다. 안녕. 너 이름이 뭐야? 광수요. 은주가 철호를 바라봤습니다. 철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주가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예쁜 이름이다. 좋은 사람 이름이구나. 두 남매는 그렇게 서울의 밤하늘 아래 서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탈북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유를 찾아 위험한 여정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그들에게 힘이 됩니다.